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의 3달째 감기를 달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제프 베조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김지석입니다. 무두절을 앞두고 있는 차윤탁입니다. 네, 요즘 감기가 잘 안 떨어지시네요, 김나연. 감기 맞는 거죠? 감기 맞아요. 코로나19 뭐 이런 거 아니죠? 코로나 아니고 네네. 검사 받아봤어요? 감기인데 네. 열이 안 나요. 우선 열이 안 나요? 미열 나봤자 미열. 네, 알겠습니다. 무증상. 아까 지석쌤이 녹음 시작하기 전에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냥 눈빛만 보낸 거야. 팟캐스트 방송으로 전파되지는 않으니까 빨리 그렇죠. 캐치하시길 바라고. 네. 또 제프 베조스의 주머니 뭐 몇 퍼센트 노리고 계신가요? 0.1%만 노려도 평생 일 안 하셔도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걸 기다려 왔는데 네네. 기후 변화 때문에 어차피 다 망가져 버리면 돈 있어도 소용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베조스가 이번에 가볍게 자기 재산의 8%를 털어서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펀드를 만들어서 8%가 얼마죠? 11조? 아이고, 11조 원. 네. 두 자릿수 맞추지. 네. 어떠면 11조 원. 아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이니까. 8%인데 11조라니.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근데 그래서 요즘 화두가 이제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 과연 어디다 쓸까 뭐 이러면서 지금 막 웅성웅성 하는데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지원한다고 해서 딱 나오면 하나 만들어야죠 또. 네, 하나 만들어서. 네.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네 저희 팟캐스트 봇바살바 한번 후원 한번 쏴주세요. 아 뭐 근데 우리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못 리액션 받잖아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뭐 제프 베조스 개인이 하면 괜찮지. 개인 후원은 받으니까. 근데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에서 뭐라고 했거든 벌써. 우리는 못 글렀어 우리는. 우리는 아니죠. 그렇구나. 네. 우리 아마 제프 베조스가 지금까지 좀 환경 정책에 대해서 막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 뭐 왔다 갔다 네, 했죠. 또 좀 생각 좀 바꾼 것 같아요. 음. 네, 트럼프 재선되는 것보다 나니까 배팅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무두절을 앞두고 있는데 무두절 아세요 요즘? 요즘 쓰는 단어인데? 네. 네, 다 아시는군요. 저만 뒤늦게 하는데. 지석쌤 아세요? 네. 두목이 없는 날. 네, 그래서 저 이제 와이프 얼마나 위계관계가 심했으면 네. 가정에서. 네, 조만간 처가를 가는데 그래서 너무 설레입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속에서 이거 네, 혹시 와이프분이 안 들으시면 들어요. 설레이는 마음속에서 이제 또 기후변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봄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설레이는 기분 속에서 좀 신나는 기분으로 녹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과 후원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통해서 댓글이나 이런 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검색을 하면은 바로 오디오 클립 들으실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흠흠님이 잘 들었습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고 SDKG님도 잘 들었다고. 안녕 레몬님이 유익하고 좋다고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팟빵 통해서 또 후원이 많이 들어왔죠? 누가 좀 후원을 해주셨나요? 구글플렉스님이 팟빵 통해서 1,1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1,000원님도 팟빵 통해서 1,000원 후원해 주셨고 나이사프로님도 팟빵 통해서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계속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1,000원님이 댓글도 달아주셨나요? 네, 경솔하게 순위를 정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네, 저번 주에 지석쌤 1위, 저 네. 2위, 윤탁쌤 3위 이렇게 네. 순위 정해주셨었잖아요. 언제나 노력하시는 김나연님 1등입니다. 아, 장난이고요. 차윤탁님 1등입니다. 네. 펭귄의 삶보다 험한 방송을 하시는 김나연님 대상입니다. 지구보다 오징어 걱정하시는 김지성님 최우수상입니다. 아니, 웃겨서 이게 댓글을 왜 못 나왔지, 읽겠어요. 근데? 제가 네. 오징어 얘기했었나 지난. 아 오징어 얘기하셨죠. 오징어 지금 방건조 네, 오징어 오징어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존버하고 아. 계시다고. 아이고 그런 게 어딨고 저희 다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1등입니다. 그래서 또 1,000원님 꾸준한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나이스 사프로님도 감사드리고 구글플렉스님도 요즘 또 자주 오셔서 반가운 것 같습니다. 윤탁쌤 이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 네, 리액션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감사 하리보 준비했는데 감사하리보 이제 조금- 너무 많이 네,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다음 방송까지 한번 각자 한번 고민해 볼까요? 제가 리액션이 괜찮은지. 하나 가지고 네. 왔는데 네.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스스로 예. 이 녹음하기 전에 네이버에 쳐봤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람쥐 이렇게 쳤는데 누가 지식인에 네. 감사합니다 람쥐 이런 유머 아직도 먹히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답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이런 거 먹히냐고 묻는 것부터 이젠 안 먹힌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지. 그렇죠. 저도 새로운 걸 좀 고민을 해오겠습니다. 친구를 잃고 싶으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노력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드림 오브 네이처님도 또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질문 달아주셨는데 어떤 질문인가요? 김재선님?
네, 지금 또 이런 책은 또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는지 그 다니엘 비 보트킨이라는 아주 나이 드신 생태학자분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 그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일보 이런 데 나왔는데 뭐냐면 이게 환경주의자들이 믿는 뭐 25가지의 미신 뭐 이런 건데 기후변화가 멸종을 야기한다는 거가 미신이다라는 제목으로 아 이게 그거구나. 저도 네. 봤어요 기사. 근데 이게 도대체 진상이 뭐냐 이제 물어보셨는데 한국 속담에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어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이제 좀 이제 이런 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이런 책이 의외로 이제 들어오면 또 좀 팔려요. 또 우리나라는. 그 일본의 혐한 책 같은 거잖아. 아 그런 네, 거죠, 그치, 그런 거죠. 예.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바로 그 아마존 검색에 들어봤죠. 네. 이 사람 책이 그럼 언제 나왔냐 미국에서 2016년도에 나왔고요. 뭐 순위 보면은 뭐 생태학 이런 데서 뭐 2294위 뭐 리뷰 한 15개 정도 있고요. 아 이분이 82세예요. 제가 뭐 꼭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이랑 상관없지. 90 그러니까 1955년도에 대학을 졸업하셨고 예. 한 65년도 정도의 박사를 받으신 다음에 교직 생활을 하셨던지 이런 건데 예. 아니 제가 다녔던 학교도 나왔었더라고요. 예일대학 경영대학원도 나오셨기 그래서 예. 교수 자랑스러운 하셨는데 동문이네요. 예. 아니 동문이라기보다는 뭐 자랑스럽지 않아. 자 네. 근데 그 옛날에 생태 전공하신 분들이 그 의외로 이렇게 그 기후 과학을 좀 까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종종. 이 책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고 읽어보기도 싫지만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10세기에서 13세기에는 중세 온난기에 지구는 지금보다 더 뜨거웠고 15, 17세기 소빙하기 때는 더 추웠다. 아.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렇지 않다라는 게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살짝 있었는데 지금보다 뜨겁거나 그렇지 않았고 약간 더운 게 있었고요. 르네상스가 이제 그런 식인데 이때 뭐 중국이나 무슨 뭐 호주나 이런 데는 온도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남극이나 북극이나.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잠깐 화제가 있었던 이런 뭐 유럽에 잠깐 더웠었다 이런 거는 유럽에 국한된 정확하지도 않은 측정치 같은 거고 실제로 더 딴 걸 막 찾아보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또 이제 소개를 해주는 언론이 있군요. 근데 네. 16년에 나온 책을 굳이 2020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는 게 저는 좀 그쵸. 특이하네요, 되게. 이게 우리나라 같은 뭐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으라고 뭔가 기후 위기 이런 게 달아오를 때 짠! 야고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거 내놓으면 사람들이 야 보자 야 그러네 뭐 근데 이러면서 저도 좀 사서 보고 싶긴 해요. 궁금하긴 해. 뭐라고 근데 할지. 이런 책이 그런 거잖아. 이런 책이 항상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책이라고 특정하고 싶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호도해가지고 나오고 내가 봤을 때 이런 책을 내는 건 출판사에서 조금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그쵸, 너무 단타를 노렸다. 그쵸. 식으로 따지면. 네. 맞아요. 예. 한국 일보도 이런 거 소개할 때 그럼 이게 이런 사람 주장이 사실인가 아닌가 좀 검증을 하면 좋은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뭐 이렇게 던져버리는데 예. 아 참 정말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고 끝난 거군요. 예. 짜증 나고요. 네. 참고로 이제 짜증 나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네. 뭔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이런 책 던지고 뭐 서평 나오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 제가 근데 이런 거에 반대되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QB라고 호주에 있는 보험사가 있어요. 두 번째로 큰 보험사. 호주에서 뭐 27개국에 1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곳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지구의 일부 지역은 너무 그 홍수나 산불 이런 게 빈번하게 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줄 수가 없다. 우리가 보험 상품을 내면 굉장히 비싸게 내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이 이 돈 못 낼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uninsurable 보험을 들 수는 보험 불가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노 학자가 그냥 그 쓴 책에 뭐라고 했다고 해서 아 기후 변화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이고 빨리 책을 회수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무튼 이런 건 정말 제가 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를 흐려버린다고요 이게. 참 이런 게 참 고민스러워요. 자, 3,000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것도 국제적인 기관에서 공신력 있게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생물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심지어 그 말씀해주신 과학자분들은 기후 변화는 지금 닥쳐온 현실이고 진짜 훨씬 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쵸. 그 심각성을 너무너무 설파를 하셨는데 진짜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서 다 같이 머리를 모아도 지금 모자를 파네. 네,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83세 이분이잖아요. 이분은 네. 이분은 뭐 몇 년도 사시겠어요. 자기 완전 무책임해. 그냥 끝판왕이에요. 근데 지금 뭐 그 나이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 기후 변화 연구에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80몇 세 이런 거 나이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오늘 코너에서 소개할 거지만 그 미국 대선 후보 중에서 굉장히 나이가 많은 대선 후보가 엄청 혁신적인 기후 변화 관련된 정책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저희 그 애청자 분들이라면 한번 가려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이 이미 생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씁쓸하고 제보해주신 드림 오브 네이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책 보지 말자. 그렇죠. 결론. 네, 검색도 하지 마세요. 네네. 이런 씁쓸한 책을 보는 것보다 팟캐스트 붓바살바를 5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죠? 아 그리고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저희 붓바살바를 좀 더 자주 애청자분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화요일, 금요일 이틀에 거쳐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본 방송이 좀 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반으로 잘 잘라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금요일 이틀 업로드가 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25일, 28일이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28일 그리고 3월 3일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난수 아주 정확합니다. 아, 붓바살바에서 자랑하는 코너 전하는 말씀 듣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붓바살바가 자랑하는 코너 주간 전기차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기차 소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보조금 발표하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보면은 대수는 많이 늘었고요. 지역의 보조금이 좀 더 늘은 것 같아요. 대도시보다. 이제 작년에 있어서 수요를 감안해서 조정한 것 같고 보조금은 작년 수준에서 정말 안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빨리 사시라는 게 좋다고 했는데 작년에 사실은 미달렸거든요. 다 못 네. 팔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더 줄였다가는 더 안 팔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작년 수준 유지했으니까 올해 한번 잘 알아보시고 이게 다시 한번 제가 어제 또 이제 지인한테 연락받아서 뭐 어떻게 사면 되냐고 물어보는데 일단 뭐 영업사원한테 얘기해서 주문을 하시는 게 일단 1단계고 뭐 관공서에서는 돈을 업체에 주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영업사원이 없으니까 온라인 주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주문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거지 관공서에 전화 걸어서 뭐 물어보고 해봤자 거기서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오늘따라 또 이제 제가 약간 다른 그 뭐 이렇게 언론사에 나왔던 뉴스를 좀 다루게 되는데 어제 제 페이스북에 제가 뭐 차 바꿨다고 이제 올렸더니 막 축하한다 달리는데 저기 허거덩 그러면서 누가 달린 거예요. 댓글 하나가 탈원 전에 충전료 4배 인상 전기차가 뒤집어졌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충전료가 이렇게 막 뛰면은 전기차가 갑자기 뒤집어집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하철 전기차가 가봤는데 놀라나 봐요. 뒤집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제 1년 반에 걸쳐서 지금 순차적으로 좀 요금 할인율을 깎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또 기준을 적용을 해서 좀 저렴하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의 방향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3년 전에 원래 3년 한시적으로 깎아준 거예요. 전기차 타는 사람도 좀 더 좀 많이 타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예상이 돼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때는 뭐 탈원전하고 상관없는 거였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제목 자체가 탈원전에 충전료 4배 인상 이렇게 하면서 갖다 막 엮은 게 보이죠. 그다음에 전기차가 진짜 뒤집어졌네요. 그 그림상으로는. 그림상으로는 예. 네. 월 7월부터는 뭐 64원이었던 게 150원이 되고 2년 뒤엔 300원이 된다. 친환경차 매력 대폭 사라져. 소비자도 충전자도 분노. 충전업체도 분노.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옛날에 떡꼬치 하나 값인데 이거. 그다음은 더 세요. 네. 정부가 등 좀 봐줘 등. 왜 등이 왜요? 정부가 친환경차 등에 칼 꽂아. 아니 좀 뉴스가 좀 그렇다. 어떤 그래, 점이 좀 좀 그래. 문제인 거예요? 되게 뭐. 자극적이네요. 4배 오른 건 맞습니까? 우선? 자, 일단은 이게 그 급속 충전 요금 같은 거는 174원 하는 게 한 네. 2년 지나면 이제 310원까지 올라오기로 돼 있어요. 이거는. 4배는 아니네.
아니 뭐 한 거의 2배 정도 오르나 네.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기본 전기 요금을 안 받고 있는데 이걸 받기 시작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기본 요금 말고 충전 요금만 받고 있죠 지금. 충전 요금 받고 충전 있어요. 요금도 절반 할인해서 받고 있고. 예,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1,000km 정도 타는데 지금 심야에 충전하면 1kWh에 57원이에요. 제일 쌀 때가. 그다음에 조금 비쌀 때 58원. 네. 제일 비쌀 때 겨울에 80원이에요. 심야 전기에는. 예, 그러면 제가 1,000km를 타면 제 차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166kWh를 쓰는데 네. 그러면은 자 57원 할 때 9,462원, 58원 할 때 9,628원, 네. 80원 할 때 13,000원 정도 나와요. 음. 그러면 이게 정말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쳐도 아니면 제가 기본료 10,000원을 그냥 제가 다 부담한다고 쳐도 9,400원 하던 게 19,400원, 9,600원 하던 게 19,600원 뭐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 요금을 더해도 뭐 비싸야 예, 23,200원. 개인 충전기라도 10,000원을 더 해봤자 어차피 밤에 충전한다고 치면은 한 달에 2만 원 정도면 1,000km를 타요. 근데 유류비랑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훨씬 저렴한 거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그냥 그 전에는 정말 너무 싸게 해주다가 이제는 조금 좀 요금을 받겠다는 거고 아까 4배 된 거는 어쨌든 아주 초반 기준으로 보면은 4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초반 기준에 가장 싼 가격하고 네. 이 전기차 특례 요금제가 일몰됐을 때에 일몰됐을 때 업체의 영향, 업체의 업계 예상이라고 됐어요. 업계 예상. 음. 제가 이거 기사를 보고 느낀 게 이 기자분은 이미 기사상을 타실 분이다 미래.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기사를 쓰셨는데 2022년 7월 이후에는 300원이라고 아예 되니까 미래에 오를 것이다. 근데 전기차는 뒤집어졌다라고 시점이 맞지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상을 보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2022년에 300원이 된다라는 게 이게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보면 이제 소스는 업계 예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계라는 건 분명히 이제 원자력 업계에서 받은 것 같은데 원자력 탈원전하면 이렇게 전기차 충전료가 인상이 4배 됩니까? 이것도 연결고리가 있나요? 그냥 막 여기서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탈원전해서 적자가 나서 기본료를 더 이상 면제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이렇게 하는 사실 것이다. 우리나라 지금 네. 한전 전기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석탄이잖아요. 그렇죠. 탈석탄이라고 차라리 했으면은 좀 네, 그러니까 좀 너무 갖다 붙였고 지금 하나 이제 문제는 전기차 가격이 아직 여전히 좀 비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충전비에서 이걸 회수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음. 이거는 충전비를 계속 무리하게 막 특혜를 줄 게 아니라 전기차 값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러려면 전기차 판매 의무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커가 많이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제 내게 하는 그런 걸 유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은 그건 전혀 없고 어차피 올리기로 했던 그 요금이 다시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도 사실은 아무리 비싸게 충전해도 뭐 휘발유차 대비 한 3분의 1밖에 안 내는데 네. 뭐 칼을 꽂았네 뒤집어졌네 모두가 분노하네 뭐 친환경차 매력이 완전 다 사라졌네 이건 좀 이제 저는 진짜 이 기사에 제가 분노가 좀 들고 근데 실제 소비자분들한테 그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면 이 배터리 가격 인하 때문에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보다 저렴해지는 시점이 온다면서요? 그건 이제 2024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 네. 이제 그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의무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보조금 나오는 대수만큼만 딱딱딱 만드는 식으로 되면은 계속 비쌀 수 있어요 전기차가. 네. 예, 근데 잘 유도를 하면 차값을 떨어뜨려서 충전비는 정상적으로 받아도 살 수 있게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하여튼 그런 논의 다 빼고 그냥 뭐 칼 꽂았네 이러니까. 등 봐달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아이고. 저막 어디 꽂혔지 막 만져보고. 지석쌤 예. 공유인 줄 알았어요. 도깨비. 도깨비.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논의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씁쓸한 기사 하나 씁쓸합니다. 짚어주셨고 오늘 사실이 아니라는 거. 네, 넘버 2 오늘 씁쓸한 기사. 네. 그리고 또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좋은 소식은 테슬라가 이번에 중국에서 코발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해 가지고 차를 만들 거라고 이게 로이터인가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그 코발트 채취 그 어디죠 거기 콩고인가? 거기서 콩고에서 코발트 채취할 때 아동 노동과 막 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제 인권 단체나 환경 단체도 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코발트가 아예 들어가지 않아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있어요. 원래 그 리튬 인산철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배터리가 좀 더 무겁고
좀 더 많은 양이 있어야 똑같은 양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아, 네네. 예, 근데 지금 테슬라가 CATL이라는 중국 기업의 인산철 배터리를 써도 그냥 기본 모델은 충분히 멀리 갈 수 있는 게 나온다 해가지고 이게 나오면 코발트 문제에서는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다음번에 한번 시간 되면은 배터리에 대해서 좀 더 다뤄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어쨌든 더 환경 친화적이고 그 노동 이런 이슈가 없는 그런 그렇죠. 걸로 이제 배터리도 점점 옮겨가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또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판단을 잘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람 잘 날 없는 지구재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공포의 메뚜기 소식 들려주셨는데 네. 이번 조심해야겠다는 주에는- 것 같던데. 네, 너 무서워. 이번 주 그니까요.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다행히 이번 주에는 아까 지석쌤이 씁쓸한 기사가 벌써 2개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씁쓸한 기사를 가지고 왔으면 큰일이 날 뻔했는데 네. 다행히- 씁쓸데이 하면 되지. 아니에요. 오늘은 지구 재난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호 선생님의 제보 한 네. 분밖에 없죠. 네. 윤탁쌤이 매일경제 미라클랩을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뉴스레터. 네. 근데 이제 엑셀러레이터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라고 미라클랩이라는 데가 그래서 도대체 이 엑셀러레이터가 뭐냐 뭐 자동차 뭐 엑셀인가 뭐 이랬는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이제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업무 그리고 공간 이런 걸 다 지원해서 좀 키워주는 벤처까지 좀 키워주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메일 제목이 그거였어요. 실리콘밸리에서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키우는 방식. 이메일 다 읽으실 거 아니죠? 거기? 아니죠. 이제 기자분이 푸드테크 엑셀러레이터 중에 하나인 키친타운이라는 곳에 이제 다녀와서 네. 좀 되게 재밌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 키친타운이라는 데가 2013년에 이런 건 제가 또 서치를 더 추가로 했죠. 아 진짜요? 그럼요. 2013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있는 도시인 샌마테이오에 있는 창고를 15년간 이제 빌렸대요. 임대를 했대요. 근데 이 창고가 엄청 크니까 이 안에 약 3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다 입주를 해서 뭐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나 주방 이런 거를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가면 장난 아니겠는데. 여기 근데 키친타운 뭐 어떤 거 하는데요? 이 키친타운은 그냥 이름이에요. 이 기업의 이름, 엑셀러레이터의 이름이고 여기에 이제 푸드테크를 연구하는 푸드테크랑 관련된 이제 스타트업들이 다 입주를 해서 푸드테크. 그쪽 기업들을 이제 키워주는. 근데 여기가 좀 특이했던 게 입주 기업을 받을 때 조건이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이 30개의 아무 스타트업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스타트업이 만약에 입주 심사를 한다. 네. 그러면 이 스타트업이 이 공장에 들어왔을 때 다른 스타트업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뭐 시너지를 줄 수 있냐. 뭐 예를 들면 뭐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다던가 뭐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던가 그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입주를 할 수 있다고 아니면 직원 하더라고요. 처우가 더 나빠가지고 이미 있던 기업이 야 우리는 이만하면 정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던가 뭐 그 이런. 안에서 서로 직원 빼오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네, 네, 네. 이렇게 왜 험담이 난무하는지 네. 아니 그냥 추측이. 실질적인 고민을 한번. 근데 이제 여기에 입주한 대표적인 스타트업을 한 3개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는 헝그리 루트라는 곳인데 여기가 찾아보니까 2015년에 이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채식 식단, 비건 식단을 매일매일 집 앞으로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거야. 우리 막 도시락 시켜 먹거나 반찬 시켜 스타트업인데. 먹잖아요. 예. 그런 건데 비건으로. 근데 이게 음. 식사부터 이제 간식까지 다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 간식까지? 반찬 가게에서 다 저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이거 네. 아침에 우리나라도 뭐 배달되는 서비스 되게 많잖아요. 아침을요? 아침에 이제 있어요. 그날 뭐 강남 반찬이라던가 쪽은. 네. 무슨 하루에 메뉴 먹을 먹잖아. 찬이랑 국이랑 밥이랑 뭐 이렇게 배달해 주는데 되게 많아요. 꽃도 배달해주는 막 그런 데 있잖아. 꽃? 막 생화 꽃이요? 이런 거를. 갑자기? 부자 기업 같은 데는 아침마다? 아침마다. 네. 신기하네. 네. 그런데 채식 중심으로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나는 게 되게 좋은 거죠. 기후변화 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기업이 시리즈 B 펀딩으로 2,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70억 원인데 이 정도를 모았대요. 근데 제가 채식으로 그냥 아침 배달해주는 스타트업인데 네. 근데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270억 그쵸. 원이면 거의 300억 가까인데. 스타트업한테는. 근데 제가 시리즈 B 펀딩이 도대체 뭔가 네. 해서 찾아봤더니 다 아시나요?
아 전혀 몰라요. 대충은 알아요. 이게 시리즈 A 펀딩이 스타트업이 이제 시제품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그 시제품을 내놓기 전까지 받는 펀딩이 이제 시리즈 A 펀딩이고, 시리즈 B 펀딩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내놨던 제품이 성공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최종 버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받는 게 시리즈 B 펀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능성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네, 거네. 맞아요. 이미 시장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시리즈 C 펀딩도 있다는데 이건 뭐 잘 이루어지진 않는데요. 그래서 후기 투자고 이거는 A, B보다는 훨씬 대규모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헝그리 루트라는 되게 신박한 기업이 있었고,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지금 채식 중심 식단으로 가자라는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나 봐요. 분위기가. 맞아요. 사실 그 얘기를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리고- 누가 고기 먹어요? 지석쌤 안 드세요? 잘은 안 먹어요. 아니 근데 이거 뒷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롯데리아가 뭐 냈잖아요. 그 비건 아, 네, 버거 맞아요. 냈더니 비건 버거. 사람들이 왜 고기만 나는 채소를 먹냐, 기만적이다. 음? 막 이런 반응이 있는 거야. 왜 고기 맛이 나는 채소를 먹냐? 왜 대체육 시장 그냥 계속 채소를 먹어라 발전하고 뭐 이런 있는데?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야? 채소면 채소를 먹지 왜 고기 맛이 나는 채소를 이제 만드냐 하면서 비판 같은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 와, 찾아봐야겠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반응이 좀 다르죠. 네, 어쨌든 방금 그 씁쓸하네요. 이제 콩고기 얘기를 결국 또 해주셨는데 결국 또 씁쓸해. 두 번째로 특이했던 기업이 이제 에어프로테인이라는 기업이에요. 네. 에어프로테인 뭐가 생각나세요? 사기 같은 느낌? 모르겠어요. 네. 이게 진짜 에어가 공기고 프로테인이 단백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기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래요. 조금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게 뭐 하느님 아니에요? 말이 콩심어네. 되나 이랬는데 콩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콩단백을 이제 합성을 해서 만든대요. 이제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되게 비슷한 원리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아무튼 또.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이 펀딩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세 번째 기업이 드로버터. 드로버터? 네. 물 떨어뜨리는 데인가요? 뭐. 약간 비슷해요. 네. 이제 요새 뭐 생수병이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일회용 플라스틱. 네. 그걸 이제 종이 팩으로 바꿔서 하는 네. 데인데 이게 특이한 게 자판기 형식으로 좀 공급이 되는데 레몬, 바카, 멜론 뭐 이런 생수 향을 제가 골라서 네. 누르고 그리고 돈을 넣고 그러면 자판기 안에서 그 향의 생수를 종이팩에 담아서 실제 완제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내준대요. 그게 약 4초가 걸린다. 근데 이게 왜 뜨고 있냐면 샌프란시스코 공항 같은 데가 지난해 여름부터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를 못 팔게 했대요. 그래서 플라스틱 퇴출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어서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종이팩도 사실 재활용의 한계가 있긴 한데. 그건 맞아요. 그 플라스틱보다 안에 나니까. 낫다고 할 수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 아니, 좀 날 모르겠는데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안에 어쨌든 그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코팅을 하기 코팅돼 때문에 있죠. 좀 재활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뭐 이렇게 안 쓰면 그 대체 시장이 생겨나요. 더 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아까 윤탁쌤이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헝그리루트라는 비건 그 식단을 배달해주는 업체 얘기를 했을 때 좀 미국에서도 이런 게 좀 트렌드인가 보다 하셨는데 정확했어요. 이게 좀 아무래도 저희가 경제 팟캐스트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푸드테크 트렌드가 어떤지를 네.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첫 번째는 플렉시테리언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대요. 제가 한때 네, 플렉시테리언이었잖아요. 윤탁쌤이 지난해 도전했었던 그 거봐. 플렉시테리언. 이게 이제 모든 식생활을 비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좀 간헐적으로 채식을 하는 분들을 뜻하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린피스도 최소 한 끼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소를 하면 뭐 위선적 채식주의가 뭐 위선적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플렉시테리언에서 하고 싶은 말은 식단의 중심을 채소로 갖고 와라. 그러니까 고기를 이만큼 먹고 채식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쵸. 서양은 진짜 그런 경우 많거든요. 채식을 위주로 먹되 고기를 좀 먹을 수도 있고 너무 도저히 못 있겠으면 하여튼 그런 거가 이제 플렉시테리언의 참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탁쌤 올해 다시 도전하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제가 도전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나라는 채식주의자가 살기 진짜 힘든 세상이에요. 쉽지는 않죠. 그런가? 네. 약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마트 같은 데서도 미국 사는 친구가 이제 뭐 저한테 보내준 거는 뭐 달걀을 대신하는 뭐 그런 제품이 그냥 다 있대요. 그래서 그런 종류별로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쉽게 볼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식일 때 특히 힘들어요. 외식. 그렇죠. 외식하면은 아무래도 육수도 다 뭐 멸치나 이런 그치. 해산물 이용해서 내고 네. 김치도 다 젓갈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풀떼기만 파는 데는 별로 없어요. 풀떼기. 근데 이제 이 플렉시테리언이 미국 Z세대랑 밀레니얼 세대에서 되게 널리 퍼지고 있대요.
저랑 같은 세대죠. 네, 이게 지난해 미국 식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약 13%가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건에 비해서 훨씬 이런 그룹의 성장세가 빠르고 그래서 더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네, 또- 저도 이렇게 채식을 이렇게 배달해 주는 데면 먹을 생각 있어요. 다만 일회용 플라스틱에만 안 담아서 해준다면은 왜냐면 이게 또 직접 해 먹기는 귀찮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 이거에 투자 일회용 네. 플라스틱에 안 담고 네. 이제 전기 오토바이든 전기차든 이런 걸로 배달을 해야겠죠. 이런 거에 투자가 된다는 거 이게 얘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맞아요. 이제 두 번째는 업사이클링 시장이 커진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업사이클 제품 같은 거 되게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습작, 되게 미대생들의 습작 캔버스가 그대로 버려지는데 그걸 이용해서 뭐 가방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재활용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간 걸 업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되게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겨냥한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리그레인이라는 회사는 음식물 쓰레기랑 밀가루를 섞어서 맥주를 만든대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도 그렇네. 뭔가 그러니까 버려지는 뭐 음식물, 잔재물 아니 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니 이게 쓰레기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뭐 두부 만들고 나오는 그런 뭐 또 그런 곳이 있어요. 네. 비지 이런 것처럼 뭐 아, 그런 비지. 거겠지. 리뉴얼 그치. 밀이라는 회사는 음식물 실제로 쓰레기로 그래서 맥주를 어떻게 만들어?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를 가지고 초코칩 쿠키를 만든대요. 아나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 사기 아니야. 나 이거는 이거 진짜 내 지인이 네. 이 약간 좀 돈 있는 지인인데 그 두유하는 집이거든요. 해외에서 어, 두유하는 집안인데 그 이 창업했어요 이런 비슷하게. 이거 두유, 그러니까 비지 쿠키 뭐 이런 거 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글리 피클스라는 회사는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버려지는 채소들, 그러니까 못난이 채소들을 모아가지고 피클을 만들어서 판다고 이런 건 하더라고요. 확실히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요번 소식이 지지난 ESG 투자랑 좀 연관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블랙락 ESG 얘기했는데 그 이쪽 대체육 시장에도 떠오르는 업체들이 있죠. 네, 주식이 그쵸. 빨리 오르고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일전에 네. 저희가 좀 여러 개를 소개해드렸죠. 외국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기업이랑 안 국내 나는데. 기업이랑 네. 세 번째 트렌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트렌드는 대기업이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못 이긴다. 왜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왜 얘기를 했을 때도 대체육 시장 중에서 가장 컸던 게 스타트업 기업이었잖아요. 이게 이유가 좀 특정한 고객의 특정한 수요를 만드는 제품을 대기업이 만들기가 좀 어렵대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이미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상품이 있고 이 상품을 바꾸거나 뭐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그쵸. 때문에 쉽게 이걸 바꾸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파스타에서 되게 세계적으로 큰 기업인 브릴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렌틸콩을 주재료로 하는 파스타 면을 못 만든대요. 왜냐면 이미 밀가루랑 달걀을 주재료로 한 파스타가 여기에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곳이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없으니 이쪽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저희가 너희가 채식을 아느냐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대체육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던 게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요새의 트렌드는 어떻고 또 요새는 어떤 스타트업들이 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고 좀 우리나라 스타트업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푸드테크 관련한 곳들. 이거 지구 재난 방송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야겠네 근데 그러면. 네. 에이, 아니죠. ESG 투자 아니야? 공식 재난을- 어떤 주식 봐야 되나? 네. 재난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방송이라고도 네. 볼 수 있으니까. 네, 트렌드죠. 이게 사실은 채식을 하는 것이 기후 변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네, 미치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도 조만간 조사를 해서 좀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우호적인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좀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식 감사합니다, 김나연 네, 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이 이제 보이는 코너죠. 2020 원더키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미국 대선이 11월 3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여기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구가 탄소 배출을 엄청 더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줄여 나갈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너무 궁금해. 네, 이 대선 때 한번 우리 뭐 공개 생중계하나요? 방송 같은 거 한번 할까? 우리 리액션? 24시간 뭐 대표 보면서 개표 방송 한번 네, 할까요? 지금 뭐 트럼프 재선이 유력한데 말이야. 보면서 오늘 드디어 버니 샌더스라는 거물급 정치인을 이제 소개를 하는 이제 순서가 왔습니다. 네,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경선 탈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3월 3일이 슈퍼 화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대의원 수가 어마어마한 민주당 대의원 수를 확보해야 민주당에서도 좀 대선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 대선이 좀 독특하죠. 저 하나 네. 질문 있어요. 네.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버니 샌더스는 왜 이렇게 늦게 아 나왔어요? 이제 라스트 네임 샌더스 S. 아, 네. 라스트 네임 기준으로. STUVW S.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 다음은 엘리자베스 워런이 가능성이 높죠. 워런 W니까. 그래서 3월 3일 슈퍼 화요일이라고 이때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거의 윤곽이 잡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워낙 많은 대의원 수 걸려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장외에서는 보면 블룸버그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나 샌더스처럼 꾸준하게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는 그래도 없어요. 지금은 1강이거든요. 가장 강한 후보고 원래는 바이든이 여론조사는 1등이었는데 네.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고 바이든은 뭐 경선 시작해서 표 싸움으로 가는 순간 후루룩 떨어져가지고 4등, 5등 뭐 맨날 이러고 있던데. 처음엔 되게 양강 체제였는데. 바이든은 거의 좀 끝난 분위기죠. 근데 이제 바이든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흑인이나 이쪽에 강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백인 위주의 선거구에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빌 클린턴 대통령도 초반에 좀 안 좋았대요. 근데 마지막에 그 뭐 그때가 정말 미국 선거 때 정말 지저분했던 선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별의별 이제 중상모략가 뭐 이런 게 나왔었던 네거티브 전략이 쏟아졌던 뭐 그런 때라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보긴 할게요. 그래서 버니 샌더스를 대표하는 단어는 사회주의자라는 단어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를 소개하는 단어거든요. 국내 언론에서 버니 샌더스가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 버니 샌더스 아니고 버나드 샌더스라고 검색해야 나오더라고요. 아하. 아. 버니는 이제 약간 좀 친숙한 그런 거죠. 그래서 90년도에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고 조지 부시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라크 전쟁 그때 있었고 나중에 경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빌 클린턴한테 참패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버니 샌더스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네. 버먼트주 이제 하원의원에 사회주의 지지파인 버나드 샌더스가 공화당을 따돌리고 당선이 됐다. 최근 60년 이래 이제 최초의 사회주의자 하원의원이 탄생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도 사회주의라는 건데 이제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단어거든요. 약간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빨갱이 약간 그렇죠. 그런 우리나라는 식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약간 그 구별이 쉽지가 않은 이렇게 약간 애매한 또 경계도 있고 사회주의라는 것 자체가 뜻이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매커시즘이라고 해서 또 공산주의자 때려잡는다고 마녀사냥처럼 광풍이 불던 때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뭐냐 민주사회주의라고 네. 이제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빈곤에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버니 샌더스가 지난 2016년 그 민주당 경선 때 돌풍을 일으켰던 거는 1%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부를 갖고 있다. 부의 불평등. 요즘 이슈잖아요. 네. 영화 기생충에서 다뤄준 이슈 맞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거의 뭐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10명 정도가 가장 가난한 사람 한 50%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나 막 그래요. 네. 통계를 보면 좀 기가 막힌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제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대중들의 큰 인기를 얻었고 이 버니 샌더스의 핵심 지지층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버니 샌더스는 중도를 껴안을 수 없어.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나오면 트럼프한테 질 거야. 근데 또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은 무슨 소리야 힐러리 클린턴 말고 버니 샌더스가 나왔으면 진작 이겼어 트럼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린피스 미국 상황에서 버니 샌더스가 내놓은 그 공약? 환경 관련 정책에 A+를 매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책을 보기 전에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가십. 저희 코너에. 가십 그 버니 코너. 샌더스는 어떤 사람이냐 뭐 가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이 버니 샌더스가 이제 1941년에 뉴욕 브루클린 출신이에요. 근데 1941년생이라는 게 버니 샌더스의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78세 정도죠 우리나라로 네. 따지면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하기에는. 거의 뭐 재선되면은 80대 후반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랑 근데 거의 차이 안 나잖아요. 서너 살? 트럼프랑 얼마 한 5살 5살? 정도 차이가 나나? 바이든이랑 5살인가? 바이든도 70대. 음. 그래서 그런데 얼마 전 선거할 때 이제 심장 문제로 한번 실려간 적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버니 샌더스의 가장 큰 이제 약점은 건강 나이다. 문제네요. 건강 진짜. 이상설인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꾸 걸고 넘어지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젊고 건강한 아메리카 뭐 이런 식으로 또 경쟁자들이 나와버리면은 좀 골치 아프죠. 그러고 이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에 총통이 된 다음에 5천 몇 명 죽었던 거를 이제 보고서는 아주 어렸을 때 정치가 매우 중요하구나 그런 걸 깨달았고 그리고 유태인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친척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음. 홀로코스트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유대인에 대한 약간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베니스의 상인 막 이런 거 있고 막 유대인은 막 금융계를 다 주물를 것 같고 마이클 블룸버그도 사실은 유대인 집안이고 또 조지 소로스도 이제 유대계 거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 또 유명한 게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 체제가 있어요. 아마 그 사회주의 사상이 거기서 많이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60년대 결혼을 하고 이제 거기에 그 이스라엘에 그 봉사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또 아, 그래서 거기서 봉사했을 때요? 가서? 가서 키부츠에서 아.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흥미로운 후보인데 좀 약간 가십적인 거 보면 형이 레리 샌더스라고 네. 이제 영국이랑 웨일즈 녹색당 대변인을 하고 있대요. 진짜요? 네. 미국 출신의 대변인. 지석쌤 목소리 제일 네, 컸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시면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 어? 네. 진짜요? 네. 너무 서운한데? 워낙 거물이신 분이라 이제 기다리게 되는. 이게 뭐 제가 참 가십을 할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분의 정책을 봐도 상당히 쇼킹한 게 많은데 버니 샌더스가 그 버먼트주의 하원의원을 8선 8번 당선했다가 상원의원이 됐거든요. 거기는 또 뭐 총기 같은 거는 되게 괜찮은가 봐요. 그 총기 규제가 굉장히 자유로운 거 봐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기에 민주당은 좀 총기 규제할 것 같은데 버니 샌더스는 총기에 대해서는 되게 자유로운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특정 마약성에 대해서 합법화를 하려고 말이 하는 많아. 부분이 있고 이건 뭐 많이들 얘기하는 거야. 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그 지금 부티지지죠. 부티지지의 월가의 그 후원이 쏟아지는 이유를 제가 버니 샌더스 후원을 보고 알아버렸어요. 공약이 리얼 월스트리트 리폼.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정말 계약하겠던데 첫 줄이 대마불사 은행. 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금융위기 왔을 때 너무 큰 은행들이 망하면 경제적으로 도미노 효과가 온다라고 하면서 AIG 이런 그 파생 상품 만들고 나쁜 짓 많이 한 데다가 미국 세금 엄청나게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깨갔다. 큰 은행도 망할 때 망해야 된다. 나쁜 짓 하면 망해야 된다. 그리고 too big to jail. 너무 커서 다 감옥을 다 보내기 힘들다. 이거를 깨버리겠다. 그러니까 되면은 감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금융인들을. 문제 있는 금융인들을. 그러니까 월가에서 난리가 나죠. 그렇죠.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면 나 감옥 안 가도 될 걸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약간 후원이 부티지나 이쪽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환경 정책을 보면은 와 역시 한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사람이라고 그런지 지금 벌써 20페이지가 넘는 그런 공약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환경만요? 네. 우선은 이분 공약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숨어 있는데 하이스피드 인터넷 포 올이라고 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를 쫙 깔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김 선생님? 아 요새 전력망도 그렇고 이런 인터넷망도 그렇고 뭐 홍수나 뭐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끊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사우스파크라고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인터넷이 끊기니까 사람들이 막 미쳐 돌아가지고 못 견디고 인터넷 되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실리콘밸리라고 하니까 다들 막 글로 차 가서. 몰고 막 텐트 치고 막 며칠씩 막 그걸로 이동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 그런 그 망이 끊기지 않게 이제 보강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장주라든지 뭐 나무 키우는 임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농부들을 지원하겠다. 그것도 클라이밋 체인지랑 관련돼서 기후 변화 그런 게 있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꽂아 보면은 우리 에너지 시스템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2천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게 좀 허황된 소리 같아 보일 수 있는데 나는 되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자체가 인프라가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아요. 되게 옛날 낡은 거 많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다 차 타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다 지하철로. 우리나라 지하철 보고 막 미국 기자들이 기사 쓰잖아요. 이런 지하철망이 있냐. 뉴욕은 절대 못 따라할 것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이제 옛날에 그 뉴딜 정책처럼 네. 그런 것만 하는 거 구축을 해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그런 게 탄소 배출을 줄이잖아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해서 2천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석연료 근로자나 이제 이런 그런 근로자에게 이제 보상을 제대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래서 샌더스 후보가 말하는 이 그 환경 정책의 이름을 그린 뉴딜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린 뉴딜이 도대체 뭐냐 봤더니 기후 위기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큰 기회다.
그리고 이걸로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 부의 차이도 이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바로 액트 이미디어틀리 지금 바로 이걸 해야 된다라면서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린 뉴딜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 가능합니까, 김 교수님? 뭐 에너지 지금 석탄, 석유, 천연가스 위주로 돼 있는 거를 다 바꿔버리는 거고, 근데 이거를 버니 샌더스는 한 10년 안에 거의 이제 하자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현실에서는 그 정도로 빨리 해주지 않으면은 해봤자 거의 될 줄 알았는데 늦었네 하면서 온도 계속 오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정도는 먹히겠지가 아니라 이걸 해야 되니 이걸 하겠다라는 그런, 그게 굉장히 좀 단호하게 그 정책을 세운 후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제 정의당이랑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그린 뉴딜, 그러니까 한국형 그린 뉴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미. 이 부분이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 자체도 20페이지나 되지만 이거와 관련된 또 여러 다른 정책도 많은데, 진짜 트럼프 지지자들이면 학을 뗄 만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대척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기후 난민들을 네. 받아들이겠다. 아주겠다. 네.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 그 장벽을 쌓겠다라는 그 트럼프와는 완전히 정말 반대되네요. 네.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지난 대선에 버니를 찍을까 하다가 힐러리가 되니까 아이 그럴 바엔 트럼프 찍어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지층이 좀 겹쳐요. 뭐냐면 근데 저는 네. 또 궁금한 게 트럼프는 또 블룸버그보다는 사실 버니 샌더스가 조금 더 만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버니를 띄우려고 블룸버그를 좀 뭐 그 계산이 맞을 수도 있죠. 네. 공격할 거리가 많아 보이나 봐요. 트럼프도 사실은 내가 되면은 뭐 늪지를 다 말려버리겠어, 뭐 이상한 거 다 없애버리고 막 이러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월가도 막 개혁하겠어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안 하고서 지금 이제 기득권하고 잘 놀고 있는데, 이제 버니도 메시지는 비슷했거든요. 내가 오면은 월가도 개혁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 바꾸고 싶다 진짜, 이게 미국이 문제가 많다 하는 사람들은 두 후보의 호감이 좀 있어서 좀 겹쳐요. 그 희한하게 이민 정책 같은 것은 그 완전히 달라지만 이렇게 뭔가 바꿔서 이 서민들을 위한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공약은 비슷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무튼 뭐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결과가 좀 이제 궁금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구의 운명이 좀 살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냅다 달려보는 거, 아니면 진짜 한 번에 트럼프는 겪어도 두 번 트럼프는 어렵다는 게 이제 상황이라서. 저는 네. 이렇게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에서 기후변화 정책으로 이제 A+를 받은 이런 버니 샌더스나 아니면 마이클 블룸버그도 되게 진짜 사비를 털어가지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되게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누가 돼도 좋은데 좀 정말 트럼프의 계산에 맞지 않고 좀 잘 누가 이길 것 같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알겠죠. 전문가들은 트럼프를 많이 점쳐요. 왜냐면은 아씨. 왜냐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리소스가 다르잖아요. 음. 그런 것도 있고, 지지율이 워낙 탄탄하고 범인세를 워낙 많이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걸 호황으로 느끼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부채처럼 느끼잖아요. 왜냐면 네. 그거 탄소 부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는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점치고 있지만, 어쨌든 A+ 학점을 받은 분의 정책을 좀 봐야 되는 게, 버니 샌더스는 정책 자체도 이분이 연설을 되게 잘하잖아요. 무슨 모두를 위한 무슨 정책 이런 식으로 약간 눈길이 가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전기랑 운송 관련된 에너지의 100%를 2030년까지는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한다. 203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년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그린 뉴딜이 시장에 맡기면 안 되니까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해가지고 빨리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2030년을 목표로 놓고서 쏟아붓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 거는 참 뭐랄까 정치인으로서 좀 쑥스러운 발언 같은 거, 이게 어떻게 보면 10년 안에 100%가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겠다고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경제에서 그 탄소에서 탈출하겠다. 탈탄소하겠다. 아무리 늦어도 2050년까지. 이게 첫 번째 정책이에요. 그린 뉴딜 첫 번째 정책이고, 두 번째는 이거 관련해서 그린 뉴딜 정책으로 2천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률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16조 달러를 공공 영역에 투자하겠다. 16조 달러면 뭐 얼마예요 이게? 1경이죠, 1경. 아 그런가? 네, 그러니까 16 트릴리온 달러니까. 맞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샌더스가 공격받는 부분도 이거예요. 샌더스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근데 뭐 샌더스는 당연히 세금을 엄청 올리겠다. 부유층 세금 특히 올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가 국가 위기라는 걸 선포하겠다. 네. 그린 클라이밋 펀드에 계시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소식인데, GCF 그린 클라이밋 펀드에 우리 인천 송도에 있죠. 네. 2천억 달러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아예 하고 있어요. 그린 클라이밋 펀드 분들은 뭐 신이 났겠습니다. 돼야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이게 미국이 자동차가 되게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 아예 저소득층한테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을 보조금을 따로 2조 달러 주겠다. 2조 달러.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10년 안에 바꿔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그냥 이제 쓰는 수밖에 없죠. 예, 안 그러면 잘 안 바꾸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인프라에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할 거고 뭐 통근이나 뭐 스쿨버스 같은 거 당연히 다 전기차로 바꾸고 그 트럭 같은 것도 당연히 다 전기차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역 고속철도를 적극 만들겠다. 우리 뭐 고속철 너무 많은데 여기 이제 만드나 봐요. 그래서 탄소 배출 줄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잘 모르겠는데 에너지 저장 비용을 확 줄이겠다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태양광 풍력이 늘어날수록 이제 전기가 이제 좀 들쑥날쑥해지는 게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그걸 저장했다가 쏴주는 그런 뭐 배터리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 아직 좀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싸게 만들어 보려고 R&D도 많이 지원하고 뭐 공장 짓는다 그러면은 뭐 비용도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저장 시설을 해결해서 태양광 풍력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빨리 늘어나는데 그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후 위기가 삶과 관련된 문제인 게 미국인의 40%가 해안 도시에 산대요. 그래가지고 이 해수면 상승에 문제가 없도록 그것도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씁쓸한 소식이죠. 얼마 전 뭐 산불이 이제 드디어 꺼졌나요? 호주인가요? 호주는 모든 도시가 해안에 있잖아요. 아, 뭐 그렇죠. 산업 구조도 그렇고 호주가 빨리 바뀔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에 책임을 묻겠다. 화석 연료 업자한테 아예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그 다음에 화석 연료를 캐면서 나왔던 문제에 대해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겠다. 아, 버니를 막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막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한다. 어쩔 수가 월급 없죠. 이 사람은. 예. 사람들. 그다음에 화석 연료에 보조금 안 주고 오프쇼어 드릴링 이게 뭐죠? 바다 밑에 또 바닥에 석유가 있고 그러니까 네. 가서 파다가 왜 예전에 사고 났었잖아요 한번 BP 무슨 호라이존인가? 아, 네. 불에서 막 엄청나게 원유 나오고 막 불타고 그런 시추 작업 자체를 막겠다는 거죠. 그런 거 당연히 금지고요. 그다음에 프래킹 있잖아요. 셰일가스 뽑아내는 거. 그것도 금지. 당연히 금지고 그다음에 아니 문제 많아요 그거. 화석 연료 당연히 금지. 수출입을 금지하겠대요. 아예 화석연료 뭐 그런 거에 세금 붙이는 거 이상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막아놓고서 미국 석탄 같은 거를 해외 수출해 버리면은 또 태우면 또 다시 뭐 그쵸. CO2 나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좋은 정책이야 역시. 그리고 A 플러스 받을만 하네요. 네, 그리고 연방 연금이 연금 기금에서 화석 연료 투자를 하나 봐요. 그것도 투자 못 하게끔. 그 투자 철회. 블랙록은 이제 처리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 진작 했어야 되는 일들을 이제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연방 정부의 리소스를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에 온 힘을 다해 쏟겠다.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봐도 코우 형제가 딱 떠오르죠. 코우 형제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에서 1등 하면은 그때부터는 코우 형제가 거의 재산 몰빵하지 않을까 막으려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단호해요. 우리 전에 그 아주머니 경선 봤었죠. 전 후보 그 상원의원 100개 통과시킨 그분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반대도 예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워낙 돈이 많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화석 연료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공약이 있는데요. 해외 석탄 투자를 끝내겠다. 해외 화석 연료 투자가 뭐냐면 이제 자기 나라에서는 이제 안 파고 하면서 개발도상 국가를 위해서 거기에 석탄 발전소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이유를 네. 들면서 하는 거죠. 아이고. 도루묵이죠, 도루묵. 여기서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는 거 다른 나라에서 배출하면 뭐가 의미가 있나요? 그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돈을 안 쓰는데 가족들이 다 써버리면 돈이 안 남더라고. 네,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그런 것도 완전히 끝장낸다 하고 저는 이 20페이지 정도 되는 거는 한번 읽어볼 만하다. 버니 샌더스 윤탁쌤이 공약은. 뽑아오셨어요, 진짜 네. 다. 왜냐면 이게 다 번역기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뽑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해외 석탄 투자 관련해서 오늘 초대 손님 한번 모셨죠. 네, 진짜 종횡무진 활약하시는 전 세계 언론에서 주목하고 찾아오시죠? 있죠. 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그분 본격적으로 모셔서 해외 화석연료 투자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2020 원더키디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 버니 샌더스 대통령 대선 후보가 넣은 공약 중 하나죠. 이 해외 이제 석탄 투자 철회를 한다는 거죠.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에도 이게 대표 캠페인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캠페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캠페인으로 유럽, 독일부터 해가지고 최근 카자흐스탄 방송에서도 찾고 있는 유력 캠페이너 장마리 선생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장말입니다. 장마리 선생님 마리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카자흐스탄어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 방송이랑 인터뷰 하셨죠? 네, 제가 지금 그 카자흐스탄어로 안녕을 분명히 배웠는데 제가 기자님들한테 예, 아, 막 인상 쓰고 있었던 게 그걸 생각하느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엄청 불쾌한 표정을 짓고 그래서 이간질하지 저도 마세요. 이해가 가는 게 네. 뉴스공장 이런 데 나오다가 네. 이런 데 와가지고 하려니까 얼마나 그렇구나. 아이고. 거물급의 인터뷰를 진짜 모셨네요.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시다시피 탈원전 캠페인이랑 해외 석탄 투자 반대 캠페인 같이 하잖아요. 네, 이럴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어떤 캠페인이 더 좋나요? 아빠가 좋나요? 엄마가 좋나요? 비냉입니까? 물냉입니까? 전 그린피스를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해외 석탄 캠페인을 설명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미꾸라지 네, 같은데? 맞습니다. 네. 굉장히 괜찮아요. 역시 언론 대응 경험이 네. 많아서 이런 민감한 무슨 질문 소리를 네, 아닙니다. 잘 사용하고 있고. 예. 해외 석탄 캠페인이랑 본인 소개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예. 네, 저희는 해외 석탄 투자 반대 캠페인을 2018년도 9월부터 했었어요. 근데 네. 그때 마침 IPCC가 한국에서 열렸잖아요. 네. 10월에 열렸죠. 네, 사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해외 석탄도 어려운데 투자 문제가 뭐지?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남산에 레이저 액션을 하면서 그 사진이 산업통상부 장관 네. 국감에 등장했거든요. 해외 엄청 석탄 싫어했겠네. 네. 해외 석탄 투자를 우리나라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메시지를 남산에 쐈다는 거죠. 네, 네. 그 다음날 바로 국감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뉴스에. 네. 이러면서 이제 저희 캠페인이 좀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그 이후로 거의 2년 가까이 해외 석탄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 그리고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이 해외에 석탄 뭐 예를 들어 채굴이라든지 석탄 발전소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뭐 투자를 하는 것을 막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듣는 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에서 또 그럼 한국의 석탄 발전소는 어떻게 하냐 그 캠페인 또 많이 진행하신 분이 따로 계시죠.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충청남도랑 협약도 맺어가지고 같이 이제 석탄 발전소를 조금씩 줄여나가기로 했죠. 네. 석탄 발전소가 안 좋은 이유는 뭡니까? 일단 미세먼지 여러분 다들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네. 불과 며칠 전에도 엄청 힘드셨죠. 미세먼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에 계속 호흡기가 노출되면 조기 사망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제명대로 못 사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석탄 발전소 돌리면 생기는 문제들을 그대로 해외에 수출하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온실가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 절대 빼놓을 수 기후 변화 전문가신 김재선님, 저희 석탄 발전소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냅니까?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30% 정도 뭐 될 거예요. 석탄 발전소는 뭐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달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진짜 미세먼지도 심각한 문제고 초미세먼지는 사실 잘 안 잡히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온실가스가 정말 이 지구 온난화를 심각하게 하고 이 미세먼지도 더 고농도 현상을 많이 발생을 시키면서 아주 모든 거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내 말고 전 세계적으로는 석탄 발전이 뿜는 이산화탄소량이 얼마나일까요? 기여도가 제일 높은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40% 이상이고요. 요즘 해외 석탄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예.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그냥 석탄 발전소를 퇴출하자 이게 아니라 네. 석탄에 들어가는 돈줄을 막자 그쵸. 이게 캠페인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국내 석탄 발전소 퇴출 캠페인을 하다가 해외 석탄 투자 캠페인으로 돌아갔던 이유가 바로 이 투자 문제를 건드리기 위해서고 아마 여러분은 그걸로 아실 거예요. 최근에 호아킨 피닉스랑 네. 제인 폰다가 네. 그 체이스 은행 JP 모건 총장에게 보내는 네. 레터로 석탄에 더 이상 투자하지 마라 화석연료를 포함해서 이런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저희 캠페인은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이제 국내 당진이라든지 이런 석탄 발전소도 꾸준히 해왔고 네. 그다음에 해외 석탄 이 돈줄을 말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제 국내에 더 이상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인허가를 내주지를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는 계속 석탄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공적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뭐 하여튼 사실 석탄화력 발전소 새로 짓고 하는 거는 정말 기후 변화 관점에서 보면은 뭐 하는 짓인가 뭐 전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네.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니 뭐 저쪽도 경제 발전을 해야 되고 뭐 이걸 통해서 또 수출 효과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그냥 막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예. 그리고 저희 캠페인이 의미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그러니까 G20 국가들만 뽑아봐도 네. 전 세계에서 해외석탄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세 번째 국가예요. 한국 이외에 일본과 중국이 있죠. 한국, 중국, 일본이 이럴 때는 또 이제 한중일 공조로 하는 한중일이에요. 거죠. 예. 어. 그러니까 한중일만 이게 투자를 한다. 그런데 왜 그린피스에서 왜 한국 얘기만 하나요? 중국, 일본 얘기는 안 하나요? 아 그래서 그 얘기도 참 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린피스는 한국, 일본, 중국 모두에서 해외 석탄 투자 중단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다 모두 그 중국에서는 또 중국 캠페이너들이 네, 하고 있어요. 중국 캠페이너들은 주로 1대1로 사업에서 그 네. 석탄 산업들이 계속 그 왕성하게 있기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가 중국에게 줄 어떤 베네핏들 이런 걸 소개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들에게 1대1로가 그거죠. 저기 시진핑이 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맞아요. 발전소를 실크로드 지어주는 때 영광을 다시 만들면서 나라들한테 석탄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식으로 하나 봐요. 네.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캠페이너들이 그거를 이제 보고서 내고 그러고 있나 봅니다. 네,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던 것도 국제적인 관심 받았고요. 글로벌에서. 중국에서 낸 보고서가.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고이즈미 있죠. 환경상. 환경상이 실제로 해외에서 일본도 정말 해외 석탄 투자 멈춰야 된다라는 발언을 강력하게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 다 그린피스 사무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던 결과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마희 선생님은 그래서 한국의 해외 석탄 투자를 이제 철회하게끔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실제 그렇죠. 어떤가요? 뭐 장마희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있나요? 이제 그 투자하는 공적 금융기관들이 아니면은 모르쇠로 하고 있나요? 투자하는 공적 금융기관들이 어딘지도 궁금해요. 네, 여기서 실명 한번 거론하시죠. 네, 우선 수출입은행.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해외 석탄 발전소에 투자한 대표적인 공적 금융기관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이죠. 산업은행.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은행들이 혹은 기업들이 해외 석탄 발전소 수주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무역보험공사 이렇게 세계 공적 금융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공적 금융들이 계속해서 해외 석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 정부의 결정 때문인 거죠. 해외 석탄 발전소를 계속 짓게 하는. 근데 해외에 전기도 부족하고 한데 지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우리도 이제 뭐 우리나라 가난할 때 도움을 받았잖아요. 뭐 한국 전쟁 끝나고 그런 것처럼 못 사는 나라 가면은 전기도 없고 하는데 석탄 발전소 지어주는 게 왜 잘못이냐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캠페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두 가지 질문 중에 지금 두 가지를 다 커버하고 있는데 하나가 왜 중국에선 캠페인 안 하냐 이거였고 하고 있죠 실제로. 네, 실제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경우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소를 투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가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게 언론화되기도 했고 지금 한국전력 같은 그러니까 전력을 관장하는 공기업은 너무 예비력이 많고 가동하지 않는 석탄 발전소가 많아서 심각한 부채에 빠지고 있어요. 이미 많다 개발도상국에.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처럼 예전에는 석탄 발전소를 많이 지었던 국가들, 예전에는 석탄 발전소를 많이 운영하던 국가들도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비 전력이 남아돌 정도로 석탄화력 발전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들은 계속 그런 투자를 하고 또 그쪽에서도 받는지. 네, 좋은 질문인데 우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업을 수출한다는 그렇죠. 의미가 가장 커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술력인데 그게 아주 못된 기술력인 거죠. 더러운 산업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분노스러운 포인트는 우리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 기관들이 지구를 거의 멸망에 가깝게 이끄는 이런 산업에 여전히 투자하고 있다는 거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개도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석탄을 매우 사랑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석탄의 의존도가 높은 거죠.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광산이 굉장히 많고요. 무엇보다 생산량에 있어서 호주보다 더 높은 세계 1위의 생산량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그 이산화탄소 줄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인도네시아는 지금 뭐 벌목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근데 네. 이 전기 사용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적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석탄 발전소 비중이 굉장히 높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가 100%는 모르겠지만 네. 태양광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런 움직임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아까 마리쌤이 잠깐 언급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들도 재생 가능 에너지를 되게 확대하고 있다고, 그런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화가 되게 세계적인 태양광 기술을 가지고 있고 5위 정도 되죠. 네, 근데 이런 좋은 것들을 충분히 수출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석탄화력 발전소를 수출한다는 게 아쉽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남아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석탄화력 발전소를 해체하는 데도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네. 만들 때 투자 사인할 때 그때 일하고 승진하고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만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 돈이라도 벌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런 논리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나쁘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투자한 데는 뭐 사실 돈도 못 번다면서요, 이거.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국가 간의 협력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에 꼭 필요한 PPA 제도처럼 장기 구매 계약을 맺는 거죠, 현지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매출 자초자산화가 보장? 되지만, 자초자산화가 되지만 그런 일종의 보호 제도 때문에 그 피해를 지금 당장 입지 않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초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자초자산이라는 게 배가 자초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경제성이 너무나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경제성이 없어서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K-팝으로 대표되는 나라 기생충 또 감독이 나가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가 이거 지어주면 좋아하는 현지인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 다문화 국가 아닙니까? 또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뭐 우리한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게 됐는데 그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주는 발전소를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지어주고 있는데 현지인들 반응 어떻나요? 저희가 관련해서 사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찌레본도 그렇고 자와 90호기가 지어질 곳도 그렇고 네. 그 지역 주민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음. 거기 보면 내가 받은 건 오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민분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가 지어지면 좋지 않을까, 전기가 싸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받은 건 오염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되게 대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단순히 미세먼지, 뭐 호흡기 질환 그리고 그 물이 다 오염되니까 생계가 불안해지고 이런 걸 제외하고도 공동체가 파괴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발전소를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도 그치, 또 하거든요. 나뉘지, 또 막. 그러니까 삶의 터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국정감사 때도 현지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환경운동가 분들이 오셔서 직접 증언을 하시기도 했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 이 해외 석탄 투자 반대 캠페인을 시작할 때부터 저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대했던 단체인데 네. 지구의 벗이라고 네. 세계적인 국제 환경 단체가 있죠. 전 몰라요. 그린피스밖에 몰라요. 네. 그런데 1등만 기억하는 못된 남자.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무소고요. 정말 이 찌레본 발전소, 인도네시아에 있는 석탄 발전소 관련해서는 그린피스 사무소와 같이 말이 갑자기 왜 더듬어지지? 사무소와 같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최근에 그 찌레본 발전소 2호기 관련해서 우리나라 건설사가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게 있었잖아요. 아 진짜요? 현대건설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슈를 가장 먼저 알아가지고 아니, 계속 거기서 추적을 원치도 했었어요. 않는데 지어주면서 뇌물까지 줬어요? 네. 이게 뭐 하는 짓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국정감사 때가 가장 좋은 모멘텀이었던 모멘텀이라서.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한국에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또 김지혁 선생님의 코멘트가 빠질 수가 없는데 네. 우리가 석탄 발전소를 이렇게 짓고 하는 게 호주 산불이 안 꺼지는 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 뭐 열심히 태워서 온실가스 나오면 네. 그만큼 더 더워지고 더 이상기후 심해지고 네. 그러면 산불 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지금도 저렇게 6개월씩 타는데 더 온난화가 돼버리면 더 심한 불이 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 지금 뭐 호주 산불 나고 뭐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는데 또 한국이 또 해외 석탄 투자를 멈추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서요? 네, 도대체 사실- 어딥니까? 네, 그거를 말씀드려 제가 지금 여기 왔는데 호주 산불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이 배출되고 전 세계가 공포에 떨 때 유일하게 한국만 신규 해석탄 투자를 추가로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지난 중국, 일본 이긴 1월이었나요? 네. 중국, 일본은 한중일만 해외 석탄 투자하는데 또 한국만 또 추가한다고 한 거예요? 네, 물론 그들도 하고 있겠지만 네. 신규로 하겠다고 밝힌 건 그것도 산불이 나고 있는 그 시기에 한국이 유일하고요. 네. 이때 나온 그 투수는 한국전력 한전입니다. 한국전력.
저희가 최근에 한국전력 서초지사 건물에 그 네. 호주 산불 영상을 투사해서 또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한국이 투자하는 석탄 발전소들이 호주 산불의 원인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대중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서 기획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안 하는 분위기인데 한중일만 또 굳이 하는데 한국만 또 새로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하려고 하는 곳이 한국전력이다.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전력의 신규 투자가 지금 막 불이 나고 있는 지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네. 그런데 이 발전소들 중에 하나는 저희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 출연한 것도 맞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한 5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 투자가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이미 KDI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KDI는 한국 그 경제 개발연구원. 아닌가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 안 듣고 한국전력을 이렇게 하는 한국전력 어디에서 하나인가요? 산업통상부 산하에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일단 한정 같은 그 공기업들은 예를 들어 해외 투자를 500억 원 이상 하면 예빈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KDI가 이게 경제성이 없다, 오히려 손실 위험이 있다라고 하니까 500억보다 더 낮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꼼수로 레포트를 한 거예요. 아 그럼 돈을 적게 투자하면 손실 주니까 네, 그렇게라도 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역시 건데 창의적이야. 저희가 그걸 놓치지 않고 국내 여러 중요한 환경 단체들과 같이 이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너무 허술하게 받아서 꼼수를 쓴 거니까 좀 감사를 해달라라고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에 638명이 같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냥 한국전력이 국민들한테 전기를 생산하는 게 주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국민들의 세금을 기반으로 했겠죠. 자기들 수입이. 그거를 가지고 지금 하물며 해외 석탄 발전소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말도 안 하는데 수익도 안 나. 수익이 안 날 게 자명한 곳에 심지어 호주 산불이 활활 타고 있고 피해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던 지난 1월에 그런데 신규 지금 돈을 투자를. 쓴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손실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KDI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만약에 이런 투자를 계속하면 102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이 된다. 근데 이 기사가 났을 때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 돈을 청소년들에게 투자해주면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식의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세금이니까요. 그렇게 근데 손실이 나면 또 세금으로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쵸? 해외에 져주면 막 그 나라에서 좋아하지도 않고 뭐 사람만 일찍 죽고 그런다면서요. 네, 맞아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한전이 사실은 호주 그 석탄이랑 또 어떤 연결이 있긴 한데 호주도 사실 인도네시아처럼 석탄 광산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이론 광산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지 매입금이라든지 이런 건설을 할 때는 미리 투자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게 약 8,300억 원이 됐었어요. 네. 근데 호주 정부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더 이상 광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그 모든 금액을 지금 손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날린다고요? 지금 다시 한번. 8,300억 원. 와. 이게 처음이니까 김수사님 이거. 2010년부터 진행된 거니까 이때가 또 웃긴 거는 이명박 정부 때 그 녹색 성장한다고 막 할 때였거든요. 네. 그렇게 해놓고서 해외 가서 지금 한전은 석탄 광산을 개발한다는 약간 했다는데 이런 마음인 것 같아. 8,300억 원 어차피 손실 날 거 있으니까 뭐 500억 원 이하로 투자하는 거는 별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더 하시는 건지. 아니 근데 지금 왜 석탄 투자 블랙록이 안 한다고 했나요? 돈도 안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지금 이제. 돈은 안 무조건 되고 손실이 날 거니까 투자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겠다. 아니 이렇게 손실 보는데 책임지는 사람 없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이 너무 화가 책임을 8,300억 원. 네, 그리고 이 책임을 정부가 사실은 지어야 되잖아요. 정부의 네. 정책 결정이니까. 그래서 저희 캠페인이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게 해외 석탄 투자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나 얼마 연말정산에서 세금 뱉어내야 되는데. 저도 뭐야, 뱉어내야 지금, 되는데 지금.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13월에 월급이 아니라고요. 근데 아까 보니까 공적금융기관도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는 데들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게 난 너무 깜짝 놀랐고 책임지는 사람 별로 없잖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사람들 금방 죽는다는 거 아니야? 이거 져줘서 고마워지도 않고. 심지어 받고 싶지도 않은데 거기에 돈을 찔러 넣어주면서까지 그걸 짓고 있다는 게 너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 같아요. 모든 과정.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신규로 투자하기로 한
사업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한전에게 열심히 요구하면 막을 가능성이 사실은 있어요. 어떤 거죠? 네. 자와 90폭이라고 역시 인도네시아에 짓게 될 사업이에요. 근데 90폭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좀 예측 가능하시겠지만 이 지역은 이미 많은 석탄 발전소가 있어요. 그리고 자카르타 대기 오염의 40%를 차지할 만큼 그 지역의 석탄 발전소가 상당히 대표적인 오염원인데 네. 여기에 자와 90폭을 투자하면서 우리나라 공적 금융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전에 지어진 자와 1호기부터 8호기가 네. 인도네시아의 비선진화된 기술로 지어져서 훨씬 더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을 이놈의 발생시킨다. 클린콜 막 얘기하는 친환경 것도. 석탄 발전소. 네. 클린콜이라뇨. 트럼프가 가장 디젤이네. 사랑하는 정말 새까만 거짓말이 맞는 네. 거죠. 우리 손민우 캠페이너님이랑 네. 같이 이제 진행했잖아요. 석탄 발전소 깨끗한 건 없다고. 네. 거짓말인 거죠. 이게. 새까만 거짓말. 네, 와 진짜. 그런데 이 자와 90폭일 인도네시아에 짓고자 하는 게 문제 중에 경제성 하락이 있잖아요. 방금 블랙록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자와 90폭이도 이미 다른 글로벌 은행들이 투자 철회를 밝혔어요. 예를 들면 뭐 스탠다드 차터드, 그다음에 싱가포르 국립은행 네. 이런 곳들이 이미 투자 철회를 밝힌 거예요. 자와 90폭이에 대해서. 아, 경제성 떨어져서 털고 나간 건 네. 거다. 근데 그렇죠. 왜 그런데도 굳이 들어가는 이유가 털고 뭐예요? 가는데 우리 들어가요? 네, 우리가 그게 들어가게 돼서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 꼭 붙는 말이 친환경 석탄, 친환경 기술을 지겨워. 수출하는 친환경 게 중요하다. 석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없어요, 말이죠. 그런 세상에 거. 존재하지 동치될 수가 않는 없는 술은 단어인데.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 그런 거잖아. 와 기가 막히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하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 게 한국이 P4G라는 회의를 이제 6월에 개최해요. 네. 1차가 덴마크에서 있었거든요. 네. 피포지가 뭐의 약자예요? 이게 P4G가 되게 길어요. 이게 P가 4번 들어가는. 영문으로는 지석쌤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아, 나 그런 거안 한국말로 해요. 하면 그런 거. 녹색 검색해야 돼, 성장 및 지금.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라고 하는데 이게 2030 파리 협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진짜 실천하기 위해서 민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정상들이 직접 참여하고 덴마크에서 회의를 1차로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네.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기후 변화에 G8 국가들이 한국도 포함되는 거죠. 네네. 굉장히 책임이 높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의를 2번째로 개최하는 한국이 그 개최를 4개월 앞두고 지금 신규 투자를 지속하려고 하는 거죠. 아 이건 아니다. P4G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올해에 있는 가장 큰 회의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정정을 하나 할게요. P가 4번이 아니라 G가 4번이네요. 아 진짜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오, 와우. 2030. 네. 오, 오, 와우. 좋네요. 발음 네.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아 그 이거 산업통상부에서 대통령을 완전히 뭐 먹이는 건가요 이거? 이렇게 큰 회의를 하고 이렇게 나라에 국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4개월 전에 한전이나 이런 거는 투자하라고 한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근데 이게 캐나다의 지금 트루드 총리도 그레타를 같이 독대를 하면서 네. 막 걱정하는 표정으로 얘기를 해놓고서 최근에 그 오일샌드라고 정말 최악의 그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를 또 승인을 거의 했나 뭐 한다고 했나 그래가지고 앞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자리 가서는 이 얘기하고 뒤에 가서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챙기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것도 이것대로 해 뭐 이렇게 했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만 뭐 이러고 있는 건 아니고 세계에서도 이런 좀 모순되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아니 산업통상부가 이거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대통령 말을 뜻을 거스르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승인을 하고 얼마나 망신이에요 나중에. 그 산자부와 기재부가 어쨌든 석탄 산업에 계속해서 지속하게 하는 쌍도 마찬데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권한은 한국 정부에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통령님께서 정말 신규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물론 경제성 논리라는 게 있죠. 지금처럼 뭐 일자리와 경제 사정이 급박한 상황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결정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아니 우리가 5G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석탄 발전소 짓는 게 경쟁력이고 그걸로 일자리 만들고 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진짜.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그 더민주당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건을 다루시면서 돈이 되면 폭력배도 수출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었거든요. 2018년 국정감사였죠. 네, 네, 정말 그보다 더한 비유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아쉽습니다. 결국 근데 이제 한국전력은 어쨌든 그냥 공기업이긴 하지만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막 그런 데가 투자한 거에 국가적인 책임도 있을까요? 이게 뭐 한국전력이 한 건데
우리나라한테까지 뭐라 할 게 있을까? 나 좀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기업이 내린 결정인데 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냐? 막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우리나라 정부 지분이 51%고요. 네. 그런 완전히. 거의 정부가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국민도 또 주인이에요. 국민연금이 한 7.1%인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약간 주인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 연금이 이제 투자된 곳이니까 우리 미래가 또 잘못될 수 있는 거네요. 내 연금.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네덜란드에서 흥미로운 결과 소식이 하나 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곳은 정부다. 라고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내린 결론이래요. 누가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네, 맞아요. 2013년도에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과 네. 시민 886명이 함께한 거래요. 요구는 뭐였냐면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소홀히 해서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민사소송을 낸 거예요. 그런데 작년 12월 20일이었죠.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기후변화가 국민의 생명과 복지에 미칠 위협이 있다면 고려하면 네덜란드 정부는 탄소 감축에 의무가 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25% 감축하라고 판결했대요. 혹시 우리나라도 그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 변화 관련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는 곳이 있나요? 실제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거잖아요. 지금 한국을 제외하고서라도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소송, 기후변화 소송이 1000건이 넘는데요. 저 이거 팔로우업 하고 있었는데 우르헨다가 1심을 이긴 거는 한 4년 전인가 네,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 저는 이제 이제 2015년. 정부가 정신 차리고 하겠지. 웬걸 항소라더라 정부가. 우리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그랬다가 지금까지 2심 이렇게. 가고 또 이제 3심까지 가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거 보면서 도대체 정부란 무엇인가?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해수면 상승 때문에 네. 잠겨요 진짜 여기는. 지금도 이거 방어하는데 비용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질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좀 퍼지면 좋겠는데 또 이것도 참 대단한 승리인데 이걸 가는 데까지 뭐 2심, 3심 다 가고.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정부의 탓이라고 판결을 했는가. 그 근거가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던 게 증거가 됐대요. 그렇지. 알면서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대응하지 않았으니까. 않았다는 것에 책임을 묻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P4G 같은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뭐 기후 위기라는 것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의 안보랑 관련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서울 정에서 그 피퍼즈 정상회의가 나올 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한국전력 이런 투자도 좀 일침을 하시고 좋은 결정을 좀 내려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제 뭐가 내려가면 이런 한전 투자 같은 게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방침을 밝힐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네.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네. 석탄 발전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그리고 수출입은행이나 그 다른 공적금융 기관들과도 뭐 세미나나 회의나 외부 회의에서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한국 정부가 결정하면 우리는 따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한국 사실이기도 정부가 더 빨리 나서야 되는 거기도 하네요. 네. 한국전력이 참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눈치 없이 내린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쵸. 시기적이 또 사실 그렇고. 눈치는 있을 수 있어요. 눈치 그냥 있겠지. 철판을 깔고 맞아. 내렸겠죠. 그 철판 깔고 내렸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연금도 한국전력에 연관되어 맞아요. 있고 세금이 연관되어 있고 그 하물며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도 연관되죠. 네. 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참 그리고 그 블랙록이 한 지난 10년간 화석연료 쪽에 투자한 거를 결산해 본 결과 한전하고 두산중공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날려가지고 한전 몇백억 원 한전이 다니지 않았나요? 주가도 모르겠어요. 그건 어느 정도까지 있는데 자세한 거 묻지 마요. 숫자 잘 기억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투자해 놓은 거는 그럼 주식 가치가 올라야 우리 국민연금도 더 늘어나는 건데 2014년도에 한 주당 6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은 뭐 2만 5천 원 뭐 그래요. 한전이 만약에 올바른 투자 결정을 잘 하고 있다면 너도 나도 주식을 살려고 할 테고 주가가 올라서 국민연금도 더 늘어날 텐데 그런 것도 도움이 안 되고
완전히 흐름에 뒤떨어지고 이제 욕을 이제 엄청 먹고 나중에 또 인도네시아도 기후 변화 때문에 더 이상 보장을 못 해줘요라고 해버리면은 뭐 소송해서 돈 줘 뭐 싸우고 결국 못 받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보통 보면은 이제 그냥 그 투자하는 뭐 그 진행하는 실무자들 몇 명과 뭐 내부의 몇 명이 그냥 체면치레 내지는 뭐 모르겠어요. 약간 검은 커넥션이 있는지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이 근데 우리나라 이게 네. 해외 석탄 투자를 떠나서 우리나라 전력 생산은 석탄이 몇 %나 담당하고 있나요? 많이 늘었죠. 43% 정도? 아직도? 거의 42%? 45%가 늘었어요. 40에서 어. 45% 담당하고 있죠. 40% 밑으로 내려갔다가 네. 더 올라갔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재생 가능 에너지 몇 %? 한 3%. 3%? 그 나머지는 원전이고. 네, 그렇죠. 언제나 가스. 원전하고 아, 가스 맞아요. 네. 25% 정도로 원전이랑 가스가 나눠 가지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폴란드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폴란드가 석탄으로 진짜 유명한 곳이잖아요. 워낙에. 그렇죠. 근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석탄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면서 몇 년 안에 에너지 전환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앰비셔스해요.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 진짜 망신당하는 게 아닐까. 근데 그 말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석탄 발전소 한 번 지으면 최소 30년 돌아가는데 맞아요. 그거 네. 지어놓고 계속 떼면서 네. 에너지 전환 정책하겠다. 이게 사실은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면피인 것 같아요. 그 유럽이 이제 폴란드한테 약간 부채의식 같은 게 있어요. 독일이 그쵸. 가서 네. 엄청나게 괴롭혔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폴란드는 원래 옛날에 깡패 국가였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근데 아무튼 네. EU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려고 해도 만장일치 규정이 있어가지고 네. 폴란드가 동의 안 해주면은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어르고 달래고 한 결과물이 아마 올해 지능까지만 짓고 네. 이제는 그만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더 들여다 봐야겠는데 뭐 그래도 끝까지 버티던 폴란드가 어느 정도는 일단 좀 선을 이제 긋고 넘어가는 네. 것 같습니다.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행이라고 보긴 좀 안타깝지만 호주 산불 덕분인지 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변화 관련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때 저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한전의 신규 투자에 몰리면 자화 90포기는 정말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독일 방송부터 카자흐스탄 방송 그리고 청와대까지 종횡무진을 활약하고 계시는 네. 장마리 선생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 한전 관련해서 앞으로 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좀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한번 초대 드릴 수 근데 있으면 뭐 좋겠어요. 여기 듣는 분들이 네.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네. 할 수 있는 게 뭐 소송단 내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그 만든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시는 윤탁 쌤이 LC 써서 만들어 주신 저희 서명 페이지가 있고요. 위험한 석탄 투자. 네, 이미 작년 초에도 저희가 서명자 수를 정부에게 그 전달한 바가 있어요. 네, 서명 그래서 얼마나 네, 했다. 네. 네,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고, 그리고 저희가 비폭력 직접 행동이라고 하죠. 시민 여러분들과도 함께 같이 이런 행동들도 할 수 있는 네, 건데, 액션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저희가 요청을 드릴 때 저희와 함께 손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활동가처럼 함께 네. 활동을 같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붓바살바를 통해서 다시 홍보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장마리 선생님, 김재수 선생님, 김나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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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